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에서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최용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도 있고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고 이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 마케팅 매니저들 또는 뭐 이렇게 약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통증 치료 처방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통증 치료의 처방을 이해하려면 우선 통증의 정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통증 정의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치료 그리고 처방의 이해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우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통증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삼진제약에서 나오는 주요 근골격계 통증 처방 약품들인 시너젯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엔세이드 종류들인 크리마인, 크리콕스, 크리페나 그리고 근이완제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도착한 그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또 너무 옛날 사람 티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줄리아 로버트가 이제 출연했던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죠. 지금 뭐 명보국장 있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포스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강의하러 다니던 사진이네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울트라셋이라고 이 오리지널 약이 이게 처음에 런칭됐을 때 이 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그 삼진제약하고 이게 강의를 하니까 이게 혹시 적과의 동침인 건 아닌가 해서 제가 우스개로 한번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이게 우리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을 알아야 되는데 통증의 정의를 이제 하고 통증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해야 약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증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의사들이 합의해서 만든 통증연구학회에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과 관련해서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통증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정의의 지침에 보면은 조직 손상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조직이 손상되어 있거나 이렇다면 어떤 영상장치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객관적으로 요소를 발견해낼 텐데 이게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을 갖다가 통증의 정의로 해놓았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어렵고 연구하거나 진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이제 제가 정의를 해보기에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취미생활을 영화 보고 음악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답답하시고 지겨우실까봐 사진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 사람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게 이제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마주로 리바이벌해서 재생해서 만든 영화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증도 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그래서 좋은 놈. 이 원래 통증은 내가 뜨거운 물질을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 뜨거! 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경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놈이죠. 그런데 이 놈이 이제 병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감기가 걸리고 코로나가 걸리고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이제 통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나쁜 놈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치료를 다 했는데도 이상하게 통증이 계속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태, 만성 통증이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이상한 놈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통증 강의를 할 때 이 영화 포스터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통증 관리의 필요성은 매우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타임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지로 이렇게 장식될 정도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로는 이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라는 소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발전되면서 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큰 영향을 주는데,
큐어가 안 됐을 때는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통증 치료겠죠. 그래서 통증 관리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증을 조금 종류를 좀 나눠보면 일단은 우리가 통증에서 노시셉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A 델타 파이버, C 파이버라는 우리 손끝에 있는 어떤 그 수용체를 통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뜨겁다, 따갑다 이런 것들. 그렇게 돼서 느끼는 것을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통증을 느끼면 불유쾌한 경험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 감정적인 경험이 추가되는 것들, 이런 거를 고통, 서퍼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거가 되면 내 생활에 제약이 오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통증 행동 양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통증을 나누다 보다 보면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성 통증은 우리가 손상을 받았을 때 생기는 통증들이고 병이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낫기 전까지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예전에는 6개월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요즘에는 6개월이 아니라 이렇게 데피니션이 플렉서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3개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만 가야 되는데 한 달 이상 가면 그것도 만성 통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급성과 만성 통증에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급성 통증은 일반적인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어디 찔렸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아픈 것들. 그리고 만성 통증은 우리가 찔린 거가 상처가 났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는 통증들. 그래서 통증 자체, 이 원인이 질병이 아니라 증상인 통증 자체가 질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급성 통증과는 달리 여러 가지 약제들, 비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항정관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당연히 통증이 만성이 되면 여러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에는 우울증이 수반된다 이렇게 만성 통증에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다 안 아프다를 느끼는 것도 머리에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든지 이혼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같이 죽어버릴 것 같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건 내 몸에서 나를 보호하는 물질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이 보호하는 물질이 통증을 이겨내는데도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통증을 만성적으로 앓게 되다 보면 그쪽에서 이쪽에서 다 총알이 소모돼 버리기 때문에 감정적인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어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수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우울제 같은 것들이 통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증은 그 자체가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과 만성 통증은 통증이라는 내자 빼고는 같은 말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은 지속적인 통증으로서 신경 자체의 병적인 상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급성 통증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환자의 상태도 좋아지고 내 몸의 신체가 밸런스를 찾으면 좋은데, 그때 이제 부적절한 치료가 되면 아까 제가 그 나를 보호하는 물질이 고갈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물질이 고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추감작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에서 손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통증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통증 자체가 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쉽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그 절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 그게 세월이 쌓이면 밑에 있는 나무가 패이고 돌이 패이고 이렇게 되듯이 신경 자체의 흉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추감작화가 되고 그거 자체가 통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보면 중추감작화가 됐을 때 이게 중추신경에 변성이 일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뭐 크로닉 백페인 같은 우리 만성 요통이 생겼는데 실제로 머리에 이렇게 뇌 수축이 일어난다든지 퇴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관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은 그거 자체로 신체 신경에 변화를 일으키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통증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가 말초 통증에 A-델타, C5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에 바늘로 찔린다든지 뜨거운 물에 닿는다든지 하면 자극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척수에 있는
뒤쪽 뿔 쪽 포스티리어 혼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서 신호가 전달이 된 후에 이 전기 신호가 머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척수로 보내줘서 우리에게 이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통증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통증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거나 뜨거운 물에 닿게 되면 우리 몸에 그 통증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A델타, 뭐 C5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이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외상을 입게 되면 이게 우리 몸에 척수에 있는 뒤쪽 혼으로 뒤쪽 뿔이라고 하는데 이쪽 후각 쪽으로 가가지고 신호를 전달받고 이게 머리로 가서 다시 내려오는 통로를 거칩니다. 근데 이게 통로를 갈 때 신호 전달을 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있겠죠, 일꾼들이. 그런 매개체들이 이제 각각에서 뭐 들어본 적 있는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브레디키닌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이게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 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전달 물질들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 통증을 치료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제들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피부 마취할 때 쓰는 피부 마취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의 노시셉터들을 좀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척수로 가는 혼들을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척수에 있는 혼에서는 후각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들이 작용하는 그 수용체들이 있어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통증 전달 단계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약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제 중에서는 말초에서 척수 후각까지 가는 데서는 우리 이빨 뽑을 때 쓰는 약제들, 피부과에서 또는 간단한 수술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마약성 진통제, 항정관제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중추감자각자를 막을 때도 항정관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을 이제 시기별로도 알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감각과 이 어떻게 해서 통증이 전달되는 것도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또 큰 통증의 증상에 따른 큰 통증을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노시셉티브 페인이라서 감각과 우리 손상에 의한 통증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뉴로패식 페인이 있습니다. 뉴로패식 페인은 신경병성 통증, 신경성 통증 이렇게 하는데 그 조직이 아니라 신경 자체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거나 그거의 기능을 좀 망가뜨리는 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도 나중에 이 말을 쓰게 될 텐데 질문에도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뭐 통증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약을 올려야 되나요? 내려야 되나요? 근데 사실 그거는 획일적이지가 않고 이런 통증 증상에 따라서 약제들이 달라지고 아까 그 보면 페인 패스웨이, 페인 그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처방을 달리 써야 환자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체 특성에 해당하는 수용체 감각성 통증 이런 거는 수술하고 째고 났을 때 아픈 거, 어디 부러졌을 때 아픈 거, 허리 삐끗했을 때 아픈 거 이런 것들입니다. 관절염이 생겨서 기계로 채면 녹이 슬어서 아픈 거. 그런데 이 관절염도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 신경병성 통증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관절염 약이 소염 진통제, 관절염이라는 건 염증이니까 염증을 줄이는 약인 소염, 염증을 줄이는 소염 진통제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에는 들록세틴 제제 같은 거가 관절염에 해결이 안 됐을 때 처방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그 관절염이 오래되면 신경병성 통증을 같이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후 통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이러스가 화학적인 그 변화를 신경에다가 만듭니다. 화학적인 손상을 일으키니까 그게 신경병성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이제 관절을 망가지는 게 시작돼가지고 신경을 눌리다 보면 그거 자체가 이제 또 신경병성 통증과 또 그 수용체를 치매 수용체 특성을 가진 통증 이런 거 노시셉티브 페인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한 가지 약을 써서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풍을 앓으면 머리에 일부 손상이 되게 되면 그때 생기는 통증 이런 건 신경병성 통증이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노시셉티브 페인에 잘 듣는 관절염 약, 엔세이드, 소염 진통 이런 건 좀 효과가 덜하겠죠. 그래서 통증 처방을 할 때는 통증의 경로를 생각하고 통증의 종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빠르게
통증의 종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경로와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치료에 대한 옵션이 여러 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통증의 옵션들, 치료하는 옵션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로 불리는 것들, 마사지하고 첫 번째 피지컬이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마사지도 하고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뭐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 침 맞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 체면 치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경정신과 선생님 치료가 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거 약에 의한 처방, 파마콜로직 트리트먼트, 약 처방에 의한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통증 클리니션들, 페인 클리니션들이 하는 것들, 주사 치료들 또는 신경 치료들, 요즘에는 이제 간단한 수술이라든지 약을 우리 몸에 포트를 남아서 심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트리트먼트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트리트먼트 옵션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치료법이 명확한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보면 뭐 말라리아 약도 써보고 이학저약, 에볼라 약도 써보고 이런 거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증도 원인도 많고 경로도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옵션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마콜로직 트리트먼트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언급한 여러 가지 그 트리트먼트 옵션 중에서 그럼 특히 파마코세라피 통증 처방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의대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가장 흔한 처방의 스텝인데요. 그래서 제일 1단계로는 일반적인 그 약한 통증일 때는 우리가 뭐 엔세이즈나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좀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 조금 마일드에서 마더리스로 올라가면 이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더 올라가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써라, 이렇게가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스텝하고 상관없이 스텝 1부터도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할 때 무엇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까요? 이게 베너핏과 리스크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익이 되는 것과 부작용을 잘 생각을 해봐서 아까 그 통증 그 여러 가지 경로라든지 환자 증상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스텝 1, 2, 3,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 이 환자에서 이 약을 썼을 때 도움이 될 것과 위험한 거를 잘 생각을 해봐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 오피오이드 스텝 1에서 쓰는 거는 뭐 컨벤셔널 드럭인 아스피린이라든지 타이레놀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내용의 주돈 내용이 되는 시너젯은 트라마돌과 타이레놀을 이렇게 합쳐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코데인 같은 마일드 오피오이드가 있겠고, 몰핀, 펜타닐 같은 스트롱 오피오이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처방을 할 때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떤 약이 좋은 약일까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또 그 도표를 했는데, 사실 영어라든지 이 표가 사실 어렵지만 이 그래프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줬을 때 자주 쓰는 약제들, 그러니까 한 번 줘서 효과가 짧은 약제를 썼다고 칠게요. 그럼 이 환자가 많이 아프다고 치면 많은 약제를 주면 치료 농도가 만약에 여기까지라고 하면 이 농도를 넘었으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리고 치료 농도 하한선이 여기라고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효과가 없겠죠. 이러면 이제 자주 주면 자주 줄수록 부작용과 효과 없음을 이제 수없이 겪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상적인 약은 한 번 주면 치료 농도가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그 다음에 효과도 있고, 효과 없는 시간이 최소한 없고, 부작용이 많은 시간도 줄여주는 게 좋은 약제의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속방정들은 되게 먹었다 그러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이 커브를 갖게 되고, 서방정들은 한 번 주면 쑥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니까 이상적인 라인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는 이 이상적인 라인에 가까운 약을 처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속방정 처방의 한계는 방금 앞에 도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짧은 시간에서 약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넘치는 피크와 또 효과가 없는 브레이크스루 타임의 통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지를 않게 되고 또 중독성도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먹으면 바로 안 아픈 효과가 생기니까 환자가 그 약제에 대해서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줄 때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서 주는 게 우선 좋고요. 그래야 환자가 의존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부작용도 없으면서 브레이크 스루 페인이 없게 이런 이상적인 약에 가까운 약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제형의 장점은 이제 아까 그 테이블에 이런 부작용 그리고 효과가 없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방제형, 횟수를 줄여서 줄 수 있는 제형들이 좋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처방은 일단은 그 통증 그 패스웨이에서 통증 경로에서 환자의 증상을 노시셉티브 페인인지 신경병성 통증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봐 가지고 좋은 약제를 선택하는 게 1번이겠죠. 근데 두 번째는 환자한테 이런 쇼트 액팅 속방정을 줄지 서방정을 줄지 선택을 해서 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속방정도 브레이크 스루 페인이 갑자기 생기는 거, 돌발통이 생겼을 때 서방정을 주게 되면 천천히 올라갔다 확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방정은 이 돌발통이 있는 사람에게 PRN 제제로 줬을 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이제 처방하는 패턴이 TID 패턴이고 BID 패턴인데 이게 TID 패턴을 주게 되면 되게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이 통증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약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침 식사를 안 하거나 하는 경우 8시, 9시에 밥을 먹으면 점심약은 또 12시, 1시 밥을 먹고 또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점심은 또 6시 전후에. 그러다 보면 아침과 점심시간은 4, 5시간, 또 점심과 저녁 시간은 또 4, 5시간. 그런데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간은 14시간가량, 12시간 이상을 갖다가 약효가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여준 이상적인 통증 조절하는 그 그래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갖다가 그 서방정 패턴으로 가져가는 게 환자한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TID 패턴보다는 2번 주는 거가 복용에 대한 수능 비율이 환자가 잘 따라오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잘 먹으면 당연히 환자 치료가 잘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요런 좋은 약을 처방하는 거는 요런 것들을 신경을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논문상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방정이 실제로 무슨 베너핏이 있느냐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당연히 컨시스턴트 페인 컨트롤이 되겠죠. 꾸준하게 통증 조절이 되겠죠.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12시간 이상 잘못하게 되면 저녁 6, 7시에 약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길어지는데 그때 이제 통증 조절이 되기 때문에 better night time pain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번 먹는 거나 1번 먹는 게 3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겠죠. 복용 편의성이. 그러면 당연히 환자의 수능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MR 분들한테 이제 강의할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그 의사들 강의할 때 가면 저의 이제 팁으로는 환자들한테 밤사이 잘 주무셨습니까? 밤에 통증은 없었습니까?를 물어본다고 꼭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통증, 나이트 타임 페인 조절이 되는 게 환자의 삶의 질도 올리고 약의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처방 진통제 시장 현황을 보면 이게 삼진제약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 아세타미노펜과 트라마돌 복합제진 시너젯이 제일 높다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레브렉스2 제형인 크리콕스, 이 제형이 세레콕시브, 세레브렉스 제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뭐 흔하게 썼던 록소프로펜 그리고 이제 아세클로페낙 제형이 순서가 돼 있고요.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게
이런 이게 조인스 약인데, 저도 이 클레마티디스 뭐 이렇게 써 있어 찾아봤는데 요 약이더라고요. 그리고 당기 모카 뭐 이게 레일라 같은 약인데, 이게 천연물 신약이 또 상당한 그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연물 신약들을 잘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약 개수를 줄여야 환자가 이렇게 복용 수능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약들을만 줬을 때는 아무래도 진짜 약보다는 약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가 이걸 보조제로 쓰게 되면 그 약 개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약제들이 천연물 약제이기 때문에 위장관 부작용이 좀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은 소염 진통제를 쓰면 이제 일부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가 낫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보조제로 쓰다 보니까 이 시장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로 달아볼 처방 중에 시너젯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너젯이 이 앞서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판매 1위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처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진제약에서 나온 제형들 중에서는 아까 강의한 속방정에 해당하는 게 시너젯과 시너젯 세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서방정으로는 시너젯 ER과 시너젯 ER 세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메커니즘, 이게 작용하는 기전을 알게 되려면 아까 제가 통증 경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치매 수용성 수용체에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척수 후각을 거쳐서 머리로 올라가는데, 그때 미오 오피오이드를 결합을 해가지고 상행 경로를 억제하고요. 그리고 CNS 중추신경에서 NO와 결합된 걸로 알려져서, 이게 사실 타이레놀에 대한 통증 기전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NO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전을 해서 페인에 스트레스 홀드를 떨어뜨려 줍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맷집을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는 하행성 경로에서도 마약성 뮤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결합하고, 이게 하이드록시 트립타민 뭐 이런 건데 시로토닌, 세로토닌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통로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을 역할을 해가지고 치매 수용성 수용체부터 시작해서 척수 후각,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다시 상행경로, 하행경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서 약제들이 나뉜다고 했는데, 이 약제 시너젯 하나를 써줌으로써 미오피오이드에 결합하는 오피오이드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에 대한 리업테이크 이니비션을 해주는 SSRI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레놀 역할, 아세트아미노펜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한 믹스드 페인일 때 치매 수용성 수용체의 역할을 하는 노시셉티브 페인과 신경에 다쳤을 때 나오는 뉴로패식 페인의 양쪽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트라마돌 이펙트로서 SSRI, SNRI 효과가 있고요. 미오 오피오이드 리셉터 바인딩에서 효과를 가지고, 그리고 타이레놀의 효과, NO 프로덕션 이니비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오 오피오이드의 리셉터에서는 아주 위크 오피오이드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렇게 몰핀의 6,700분의 1, 코데인의 20분의 1 정도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치매 수용성 수용체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후각을 거쳐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했는데, 요 세 가지에서 다 역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금 나눠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너젯이 트라마돌하고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제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이 이게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트라마돌이 지속적인 역할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아까
그 속방정과 서방정 그 커브하고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이상적인 이 커브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그 서방정으로 만들어진 시너전 ER을 보게 되면 속방정과 하게 되면 속방정 두 번을 준 커브를 이렇게 따라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속방정과 서방정의 부작용들을 또는 효과 없는 브레이크 스루 페인을 이렇게 이제 커버하기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아세트아미노펜의 성분도 서방정이 되면 이렇게 속방정 두 번 커브를 이렇게 꺾어 가는데 얘는 이제 이 앞에 커브보다는 타이레놀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온셋이 빠르니까 초기 통증도 이제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커브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통증의 종류에 대해서 허가받은 상황과 논문들을 보면 이게 실제로는 이제 기존에는 엔세이즈가 소염 진통제가 스프레이는 우리가 급성 통증에 잘 썼었는데 실제로 근골격 통증이야 뭐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이 염자와 같은 급성 통증에도 유용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근골격계 통증인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신경병성 통증에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관절염의 경우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치매 수용성 통증, 노시셉티브 페인의 대표적인 통증이고요. 이 신경병성 통증이 이제 대상포진이라든지 또는 디스크가 생겨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가 찌릿찌릿한 신경병성 통증인데 이런 거에도 이제 통증에 호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항알이 여러 가지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캔서 페인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돌발성 통증에도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속방정이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방정을 쓰게 되면 효과가 서방정도 아까 타이레놀이 온셋이 빨라서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돌발성 통증에 도움은 주겠지만 이게 지속되게 되게 되면 혹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지속적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돌발성 통증에는 이제 속방정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캔서 페인 같은 경우에는 노시셉티브 페인과 뉴로패식 페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통증인데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돌발성 통증도 온셋이 빠른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속방정을 아마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너젯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속방정과 서방정이 있고 이렇게 근만성 통증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진에서 저한테 제공해준 슬라이드에는 그 엔세이드를 좀 쓰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이제 시너젯을 추가를 하고 이런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4, 5년 전에는 실제로 심평원에서 이런 시너젯류의 약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약값도 있고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의사들이 요즘에 스텝 1, 2, 3, 4의 그 그 레더에 한 처방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건의를 하고 심평원에 항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실제로 명세서를 쓰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엔 사용에는 큰 제한이 없는 걸로 증상에 맞으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뺐습니다, 제가. 그리고 속방정과 서방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약의 오리지널인 울트라셋이 나왔을 때도 이게 제가 뭐 우연하게 해서 그 해외 연구진이 저희 병원에 방문해서 저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이걸 아프게 되는 연령들은 60이 넘어가는 여성들이 많은데 60이 넘어간 여성의 특히 동양인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인 환자도 많지만 체중이 굉장히 적게 나가는 그 40kg 미만의 환자들도 꽤 많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게 ER 서방정을 먼저 개발을 해서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요거를 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진들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용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 서방정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의사들이 이 세미정을
그 세미정 3번 주는 거를 2번 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량을 잘 보시면 18.75가 37.5죠. 그 다음에 162.5가 325mg. 이게 시너젯과 용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너젯 세미를 3번 주는 용량이 아니라 시너젯 세미는 4번 주는 용량이고 시너젯을 2번 주는 용량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너젯 세미를 그 다른 소염 진통제 그 서방정과 쓰려고 2번씩 주던 분들을 ER 세미로 확 올리게 되면 실제는 시너젯 2번 죽는 용량 정도가 되고 실제로 3번이 아니라 4번 쓰는 약 용량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자의 가격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속방정과 서방정의 장단점은 이렇게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방정이 여러모로 약제의 특성도 우수하지만 환자의 치료나 순응도 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이게 뭐 실제로 오심, 구토, 그 다음에 졸림, 변비 이렇게가 실제로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차트에는 MVD 이렇게 해가지고 노지아, 보미팅, 디지니스 이렇게 해가지고 꼭 체크를 하는데요. 여기 이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심구토, 졸림 이런 게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방정인 타라세세미, 그 시너제세미 이런 그 성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써가지고 환자 한 일주일 써서 큰 문제가 없으면 서방정이나 그 위에 용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건 뭐 의학적인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처음에 높은 용량을 써가지고 한번 부작용이 생기면 줄여서 올리더라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용량부터 써서 올리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심 및 구토가 나면 뭐 이렇게 엄마손이 약손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대개는 이제 모틸리티를 증가해 주는 이제 소화제들 프로카이네틱스를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모사프리드 계열이라든지 요런 약제들을 처방을 하고요. 정말 심하게 오심이 나면 메토클로프로마이드를 쓰지만 메토클로프로마이드는 부작용이 많아서 이 프로카이네틱 제제들, 모사프라이드 제제, 뭐 이런 돈페리돈 제제, 또 레보설피라이드 이런 거를 씁니다. 근데 레보설피라이드 제제는 그 젊은 여성한테 장기간 쓰면 유방이 커진다든지 유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모사프라이드 계열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졸리는 경우도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많이 졸리시는 분들은 서방정 쓰기 전에 속방정을 써서 테스트를 해보고 쓰고요. 하루에 한 번 줬을 때는 저녁에 우선 줘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비는 이제 이게 생기면 사실 해결이 조금 어렵고 실제로 자주 생기는데요. 뭐 당연히 물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 야채라든지 섬유성 음식들을 많이 올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은 유산균을 좀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마그네슘 제제들을 좀 처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변비약을 세게 써야 될 정도가 되면 변비약의 장복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 약제들을 좀 줄이거나 다른 제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약제들은 유로패식 페인을 쓰거나 캔서 페인을 쓰게 되면 이게 장기간 써야 될 텐데 어떤가요? 했더니 장기간 썼을 때도 비교적 안전하고 내성의 우려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중독성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도표를 보니까 실제 이런 제제들이 트라마돌 단일 제형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돼 있네요. 근데 실제로 오피오이드가 통증 치료에 썼을 때는 중독이나 의존성 발생이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약에 대한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이라든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잘 안 쓰고 있고 실제로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예인이라든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치료용 약제까지도 조금 잘 안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통증에 의한 치료용으로 마약성 약을 썼을 때는 이 부작용이나 의존성, 중독성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함량의 이 복합제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을 복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단독 사용 제제보다는 부작용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 좀 떨어진다고 돼 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속방정과 서방정의 부작용 차이가 나오는 그 논문이 있나 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약 시판하고 나서 속방정과 서방정의 부작용을 또 데이터를 모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서방정이 더 적은 그 항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한 부작용 중에 그 뭐 구역구토라든지 뭐 졸음 이런 거는 다 뭐 변비 이런 게 흔한데요. 이 에피타이트 로스가 있는데 이게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좀 있고 입이 좀 많이 마른다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같이 잘 오는데 이게 사실 이게 생겼을 때 약을 줄이고 뭐 다른 약제로 바꾸면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 삼진제약에서 나오는 트레스탄을 저는 처방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트레스탄이 효과가 이렇게 확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좋은 거는 뭐 메게스테롤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암 환자의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고 실제로 제가 환자 도와주려고 그 메게스테롤 제제를 비보험으로 뭐 일반 처방으로 내봤는데 심평원에서 제재를 당해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약이 그 식욕이 떨어졌을 때는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이제 이 약이 식욕 억제를 확 좋아지긴 하지 않고 지난주에 한 숟갈을 먹었으면 이번엔 두 수저 정도 먹고 싶은 느낌 정도 나는 약이라고 하면서 트레스탄 처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너젯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통각수용 통증, 신경병적 통증, 요거에 이제 믹스드 페인에도 쓸 수 있고 근만성 통증, 암성 통증, 돌발성 통증에 다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알려주려고 통증의 정의는 이렇고 근만성 통증의 그 정의는 이렇고 그리고 통각수용 통증 이게 치매 수용성 통증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노시셉티브 페인, 그다음에 뉴로패시픽 페인의 정의는 이렇고 그게 어떤 종류의 통증이고 암성 통증이 이제 믹스드 페인이죠. 그리고 속방정과 서방정이 돌발성 통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 시너젯은 여러 가지 약제가 하나에 섞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인디케이션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도 다 나왔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아니 우리 MR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으실 거라서 이게 테이블에서 한번 보고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비교적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장을 투석에도 쓸 수 있고요. 간암 말기 정도가 아니면 간 수치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또 써도 대부분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날 페일러가 있어서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해되는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큰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쓰는 건 아니고 쓸 수는 있지만 부작용을 이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엔세이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쓰기가 더 복잡한데 오히려 이런 시너젯류는 용량을 조절해서 실제 투석 환자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오 이니비터 뭐 이런 종류에 쓰게 되면 이게 아까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세로토닌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 마오 이니비터, SSRI, SNR하고 하게 되면 세로토닌 폭풍 같은 게 와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약제 처방들을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즈하고도 연관을 좀 줍니다. 그리고 뭐 노지아가 제일 흔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런 약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뭐 TCA 제제들, 시부트라면 우리 살 뺄 때 쓰는 약들, 그 다음에 뭐 파낙스 진생 우리 홍삼 제형, 그리고 발륨, 발프로에이드 이런 제제, 클로르펜이라면 쓸 때는 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의 이제 주된 게 이제 시너젯이어서 거기서 이제 다 얘기를 좀 얼추 했고요. 그리고 그 삼진제약에서 나오는 약제 중에서 이제 근골격계 통증약의 시너젯을 뺀 나머지 약제들은 크게 이제 엔세이드 계열인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염 진통제의 원리는 이 말에 써 있는데요. 이 소염이라는 뜻이 염증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소화기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기계가 소화기이듯이 염증을 끄는 기계가 소염 진통제다. 그래서 이게 환자들이 진통제라 그러면 통증만 없애니까 안 먹겠다고 하는데 염증을 줄여서 진통이 되는 거지 통증만 없애는 약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앞에 제가 통증 그 경로를 할 때 프로스타글란딘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이 PG입니다. 그 다음에 TX가 스럼복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아스피린 같은 약제들은 이 아라키도닉산에서 이 두 개의 패스웨이, 콕스1과 콕스2라고 하는 패스웨이를 다 막습니다. 근데 콕스1은 우리 몸에서 위를 보호한다든지 우리가 또 혈관을 좁힌다든지 또는 신장의 혈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게 되면 우리 생체에서 좋은 역할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콕스2는 우리의 병인 염증, 통증, 열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콕스2를 억제하는 계열의 약을 만드는 게 이 소염 진통제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되겠죠. 부작용을 줄이고. 그래서 최신 이제 소염 진통제는 콕스1은 줄이고 콕스2는 늘리는 걸로 이제 연구의 역량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약제들이 뭐 세레브렉스 계열의 약들, 셀레콕시브 같은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전통적인 나프록센 같은 계열의 이 뭐 인도메타신 이런 건 잘 안 쓰니까요. 이런 계열이 이제 콕스1 실렉티브인데 콕스2 쪽에 가까운 게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다 어느 정도 이 콕스2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페낙 같은 제제들 또는 크리마인 같은 제제들, 그 다음에 세레브렉스, 세레콕스, 크리콕스 이런 제제들도 전부 다 콕스1보다는 콕스2에 조금 더 레이쇼가 높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엔세이즈 관련해서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이렇게 위장장애들, 위염, 위궤양, 뭐 실비지장염, 뭐 식도염 이런 위장 계열 부작용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약을 중단하거나 이 악화돼서 이제 그 약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런 위장관 증상이 나타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잘 생기느냐.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더니 65세 넘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나머지 혈압, 당뇨 또는 뭐 중풍, 심장병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컨디션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입으로 먹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류마티스 환자, 천식 환자, 뭐 알레르기 환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한 번이라도 위궤양 같은 거 알아보신 분들, 그리고 위출혈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안티코아귤런트를 먹는 사람들이 엔세이드를 먹었을 때 이제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이게 통증약을 먹는 대부분의 인구가 60세 언저리부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은 위험인자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을 때 그리고 리날 펑션,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런 경우, 특히 뭐 이렇게 크레아틴 수치가 높을 때, 그리고 이렇게 나이도 많고 혈압, 심장병, 그리고 이뇨제 먹고 있을 때, 그리고 ACE 이니비터 계열의 혈압약을 먹었을 때, 이럴 때 이제 리날 톡시시티, 신장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이제 초진 환자가 오면 뭐 혈압당뇨라든지 원래 먹고 있는 약을 체크하는 종이를 드리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또 안내문을 드려서 현재 먹고 있는 약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약 봉투를 사진을 찍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진작에서 나오는 엔세이드를 좀 보게 되면요. 탈리플루메이트 제제인 클리마인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아까 본 것처럼 콕스2 이니비션이 비율이 꽤 높은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약제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일반 제네릭 엔세이즈처럼 감기에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인디케이션을 받았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계열 관절염에만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처방의 인디케이션을 좀 좁혀서 잡아야 된다는 거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일반적인 NSAID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NSAID의 그 효능 효과에 대해서 용법 용량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 외상후 통통 뭐 감기 뭐 부비병임 다 됐었는데 요즘에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처방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리플루메이트는 아까 말한 RAOA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마코 다이내믹스에서는 니플루믹 어시드인 그 프로드럭에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페포에서 뮤신 생성을 억제하는 거에서 이제 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를 관리하는 약제로도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하고 관련된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NSAID의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가 있으면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데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디케이션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이제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아까 그 시너젯을 빼고 두 번째로 처방 순위가 이제 크리코옥스였죠. 그래서 크리코옥스가 세레브렉스 계열의 셀레콕시브 계열의 약입니다. 그래서 100ml, 200ml, 400ml가 있고 일반적인 관절염에서는 200ml까지가 이제 처방이 보통 될 수 있고요. 수술 후 통증이라든지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이제 400ml를 쓸 수 있습니다. 월경통에도 쓸 수 있는 그 허가 사항이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월경통에 쓰기에는 약제 가격이라든지 뭐 이래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써왔던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잘 안 쓰이고 주로 뭐 무릎 수술하고 아프다든지 이럴 때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드럭 인포메이션은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레콕시브 제형이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나타난 거는 콕스트 실렉티비티를 많이 높여서 나온 거죠. 그래서 NSAID를 장기간 썼을 때 문제가 됐었던 이 위장관 증상을 이제 많이 줄여준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엔티코아귤레이션에 영향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아스피린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세레콕시브 제제들을 쓰는 이유가 이거를 씀으로써 위장관 장애를 안 일으키게 대한 마음의 안심을 의사들이 얻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처방하는 주요 연령대, 관절염이나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걸 앓게 되는 연령대가 60이 넘어가는데 그 연령대는 또 대부분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혈압이 있으면 이 내과에서는 당연히 혈액순환제로 로우도즈 아스피린 100ml를 처방을 잘 해줍니다. 그러면 같이 처방은 할 수 있지만 콕스2를 로우도즈 아스피린과 같이 쓰는 순간 이 콕스2의 장점인 GI 프로텍션 이펙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고 우리가 그 크리마인이라든지 크리페나가 안 쓰고 크리콕스 쓰면서 이게 내가 더 좋은 약을 줘서 위장관 장애를 줄여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아스피린을 먹는 순간 그 장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페낙이 이제 아세클로페낙 제제죠. 그래서 이 아세클로페낙 제제도 아까 그 테이블에서 본 것처럼 콕스2 비율이 콕스1보다 더 좋은 약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가 제가 사실 그 의사들 강의할 때도 쓰는 자료였는데 여기에서도 이 삼진에서도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를 해놔서 제가 이 강조하는 거하고 일치해가지고 반가운 마음으로 실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또 이게 실험실적인 표본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론상으로는 아세클로페낙이 이 카틸리지를 좀 보호하고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릎 관절염에는 아세클로페낙 제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위장관 출혈 비교는 당연히 아세클로페낙 제도도 이부프로펜이나 디클로페낙 제제보다는 콕스2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보다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멜록시캄보다도 좀 더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멜록시캄도 사실은 콕스2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약인데 좀 설명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아세클로페낙이 굉장히 GI 심프텀이 줄어든 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엔세이즈를 썼을 때 위장장애로 이제 복용을 중단하는 률이 이 나프록산 멜록시캄에 비해서 이 크리페낙이 훨씬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제로 장기간 처방하기에도 좋은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꽤 5위, 뭐 7위, 9위 이런 식으로 꽤 높은 약제들이었죠. 그 세레콕시브 제제 말고도 뭐 이런 한약 제제들, 천연물 신약들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하여간 저는 아까 그런 연유로 천연물 신약은 이제 약제를 적게 썼을 때 예를 들면 건강식품 먹느니 천연물 신약을 먹고 뭐 이런 거를 권장할 수 있지만 저는 약을 쓸 때는 제대로 된 약을 적게 쓰자는 주의라서 좀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SAID PPI 복합제가 사실 이것도 좋은 약인데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콕스2를 쓰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GI 프로텍션 이펙트가 없어지는데 NSAID를 썼을 때 제일 GI 프로텍션을 높일 수 있는 효과로 규정된 거는 PPI를 섞어서 주는 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록센과 이런 에소메프라졸을 같이 쓰는 거가 위장장애 줄이는 최적의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약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이제 따지자면 콕스2의 PPI를 쓰는 게 사실은 제일 NSAID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제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에토리콕십이라든지 폴마콕십은 뭐 사실 이게 변형된 건데 이 폴마콕십은 이게 셀레콕시브가 심혈관계 혈관 질환에 부작용이 있다고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줄인 걸로 우리나라에서 계량신약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 안 좋은 경우에는 도움이 이론상으로 될 수 있는데 논문에 따르면 셀레콕시브를 처음에는 아마 800ml도 썼었나 봐요. 그래서 400ml, 800ml 썼을 때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퇴출된 비옥수만큼 있었다고 돼 있었는데 400ml 이하로 썼을 때는 기존 NSAID와 비교해서 크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콕시아는 이 알약이 굉장히 얇고 슬림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캡슐 제제를 삼키지 못하는 경우에 처방을 좀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클로페낙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데에서 이제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보고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면역 질환에서 카틸리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호 전달 물질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다음에 라이브 강의할 때도 이 자료를 쓸 거고, 제가 대부분 효율적인 약물 처방했을 때 마지막 자료로 요거를 쓰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쓰는 약 처방입니다. 그래서 콕스2 실렉티비티가 올라갈수록 GI 톡시시티가 떨어지죠. 그래서 관절염에서는 아까 콘드로 프로텍티브 이펙트 때문에 아세클로페낙을 주로 쓰고 있고요. 제너럴한 NSAID 사용소에는 탈리플루메이트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어큐스 프레인이 있을 때는 이게 실제로 근육이완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이 신호전달 물질 차단이 같이 되기 때문에 NSAID랑 쓰면 통증 조절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큐스 프레인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리날 신장의 독성이라든지 GI 독성, 위장의 독성이 65세 이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콕스2를 주로 처방하려고 하고 있고, 콕스2는 200ml를 쓸 때 하루에 한 번 쓰기 때문에 약을 줄여나가서 장기간 처방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하고는 이제 쓰려면 차라리 이제 더 제대로 된 NSAID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아스피린을 썼을 때는 GI 프로텍트 이펙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때는 이제 좀 선호해서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NSAID를 추가했을 때 당연히 시너젯 세미하고 시너젯 계열의 약하고 NSAID하고는 아까 제가 통증 경로에서 다른 경로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믹스드 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그 시너지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논문상으로도 추가하면 더 좋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단독 투약보다는 지속적인 투약에서 선호가 나다. 근데 통증이 줄고 그랬으니까 환자가 당연히 선호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통증 경로상에서 막아주는 게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이렇게 그 약을 이렇게 소염 진통제와 이 시너젝 계열의 약을 쓰면 이 제가 저가의 동침이 조금씩 들통이 나네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이제 더 좋다고 돼 있고 환자 만족도도 증가하고 돼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여기 슬라이드 팀에서 수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저가의 동침이네요. 그 다음에 세카리손 근육이완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는 이제 역할이 완전히 틀리죠. 사실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게 그 속방정보다는 서방정이 이 약도 아까 그 설명해 준 것처럼 환자의 내복성이라든지 여러 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심평원에서 약값 때문에 하도 태클을 많이 거니까 약값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삼진제약 강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통 이제 약을 선택할 때 그 생통성 식염을 통과한 약제 중에서 약값이 싼 제약회사를 쓰고 그리고 약값이 싼 제약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브랜드가 있는 제약회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기준에 삼진제약이 대부분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세정하면 이게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450원이고 얘는 한 360원이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가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일반적인 그 근골격계 스프레인에서는 이페리손 제제를 쓰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척추에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됐기 때문에 척추질환 환자에서는 아플로코알론 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은 뭐 이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뭐 칼슘 엔타고니스트 기량제로 써서 뭐 이렇게 효과를 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서브스탄스 P와 척수에서 기량작용을 한다. 근데 이게 서브스탄스 P가 통증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세이드와 같이 썼을 때 다른 통증 경로를 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천연물 신약을 예를 들었을 때도 설명을 한 것처럼 저는 이제 약 개수를 줄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쓸 때는 제대로 된 효과된 약 그리고 보조제는 최대한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급성 스프레인에서 위주로 쓰고 막 장기 처방에서는 저는 잘 안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카리손 서방정은 효과적인 근긴장 완화 효과가 있고 부작용 발현율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혈류 장애도 개선 효과를 보이니까 다리가 시리고 차갑고 우리 칼슘 엔타고니스트가 노바스크 같은 약제들 무슨 암노디펜 계열의 약제들 이런 게 또 칼슘 채널 블락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제들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근육에서. 그리고 서방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BID로 처방할 수 있는 약제들과 이제 횟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비슷해지니까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시간들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면 이 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듣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답답한데 잘 들으셨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과 답을 제가 모아서 받았는데요. 통증 관리에 있어서 조절이 잘 안 될 때 한 약물의 용량을 늘리는 편과 다른 약물을 추가해서 병용 처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의 전제가 조금 잘못된 거죠. 통증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요가 사실은 더 먼저가 돼야 되죠. 그러면 통증 치료를 먼저 잘하려면 아까 그 통증 경로에 따라서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어떤 약을 써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증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거는 선택이 잘못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적절한 약물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신경병성 통증이 더 많으면 시너젝 같은 계열의 약을 늘려야 되겠지만 부작용이 많으면 또 그걸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그 무조건 시너젯이 복합 처방하고 똑같다고 해서 그걸 처방을 했는데 그 치매 수용성 통증, 노시셉티브 페인이 더 세서 관절염 같은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엔세이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실제로 어떤 통증 질환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너젯이 몰핀과 같은 마약 진통제 비교하였을 때 진통 효과가 실제 임상에서 어느 정도인지, 외국에서는 트라마돌이 마약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마약과 비슷한 부작용, 중독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이게 뮤오피오이드의 위크하게 뭐 2000분의 1, 600, 20분의 1, 600분의 1, 2000분의 1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위크 어피너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크 오피오이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트라마돌은. 그렇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은 또 이제 오피오이드는 아니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오피오이드로 분류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처방했을 때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인터넷도 뒤져보고 해서 뭐 마약인데 내가 마약 먹어서 안 아파요 이런 소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위크 오피오이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진통 효과는 저도 이제 요거를 좀 찾아봤더니요. 그 트라마돌 75의 NNT라고 그래서 환자의 통증을 50% 줄였을 때 몇 명 정도 치료하면 이 환자가 좋아지냐 그랬더니 트라마돌 75ml 용량 정도가 그 NNT가 뭐 7에서 한 8 정도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너젯 ER이 트라마돌이 75ml고 아세타미노펜이 650인데 이게 한 5.3 정도 되고요. 몰핀이 한 2.9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너젯 ER이 한 5.3 정도 되는데 몰핀이 2.9니까 대략 그 2배는 안 되고 1.5배에서 2배 사이 정도의 그 몰핀이 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비슷한 부작용, 중독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한 마약에 실제로 노지아, 보미팅, 구역 구토가 일어나고 변비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몰핀 같은 거, 펜타닐, 근데 실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독 증상은 그 실제 몰핀이나 펜타닐 같은 리얼 오피오이드, 스트롱 오피오이드 경우에도 통증에 쓰는 경우에는 중독이나 내성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치료용으로 썼을 때는 일반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그 오피오이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우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NNT 비교했을 때 쓰는 약이 트라마돌 75ml 정도고 우리가 예전에 그 트리돌 제제로 썼을 때가 100ml, 150ml 쓰고 최대 400ml를 썼었는데 서방제형에 들어있는 트라마돌 용량이 75ml 정도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골관절염에 있어서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 세레콕시브 등을 복용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그 삼진제약 약을 처음 쓰기 전에 저는 사실 다 오리지널만 썼어요. 대학에서 나와서 개원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1년 만에 심평원에서 실사를 받았죠. 그 심평원에서 그 전에 계속 약제비 비싸다고 경고를 내렸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뭐 나는 환자에 맞겠었는데 이러면서 쓰다가 이제 경고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네릭을 쓰기 시작했는데 삼진제약 약을 제일 처음에 안 게 제가 콘노인하고 오스테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벌써 10년 전이 넘었는데 그때는 콘노인과 오스테민을 복합 처방을 했을 때 엔세이드만큼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 움직임을 좀 좋게 해준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건강식품으로 됐는데 이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논문이 예전에는 한 5년 전에는 반반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6대4 정도나 7대3 정도로 효과가 좀 궁금하다 뭐 이런 쪽 논문이 사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쓰려면 제대로 된 효과 있는 약을 쓰기 때문에 엔세이드만 쓰거나 세레콕시, 크리콕스에다가 시너젯을 추가해서 쓰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콘드로이틴과 클루코사민을 같이 복용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비, 성능, 가성비를 따져보면 저의 경우는 이렇게 쓸 것 같으면
크리콕스에 시너제 세미를 추가하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논문에 따라서 이 콘드로이틴 하이드로클로라이드나 설페이트나 효과가 똑같다는 논문도 있고, 어떤 데는 황산염만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근데 주로는 이제 전문가의 동의는 황산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황산염이 또 위장장애가 꽤 있습니다. 황산염 제제가. 그래서 이 콘드로이틴이나 글루코사민 쓰는 이유가 우리가 NSAID의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 그래서 건강식품처럼 줄 수 있어서 주는 건데, 오히려 이거 약을 2개, 1개 먹고 2, 3개 먹게 되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위장장애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에 대한 장점마저도 퇴색될 수 있어가지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약을 위주로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거 콜로인하고 오스테민을 이렇게 믹스해서 처방하는 그거를 갖다가 대규모로 1, 2년 전에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잘 안 하니까요. 일본하고 제3세계에서 많이 쓰는데, 유럽이랑 이런 데서 그 실험이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만 먹었더니 관절염 통증이 오히려 악화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중간에 실험 설계에서 드랍아웃돼서 중단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잘 생각해보고 처방을 하는 게 좋겠지만 이론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진 환자에서 처음부터 NSAID를 처방해보고 조절이 안 되면 시너젯을 추가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너젯을 쓰시거나 소염 진통제와 병용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강의를 처음부터 잘 들었으면 거기 답이 이제 나와 있죠. 저는 이제 환자의 질환과 증상에 맞춰서 쓰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시셉티브 페인과 신경병성 통증, 뉴로패식 페인이 복합됐을 땐 당연히 처음부터 같이 쓰고요. 뉴로패식 페인이 위주면 처음에 시너젯 위주를 통증 페인킬러로 쓰고 거기에 엔티컨벌전트를 추가로 씁니다. 가바펜틴 계열이나 또는 프리가발린 계열의 약들을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NSAID만 써야 될 환자들은 NSAID만 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릎 관절염의 경우에도 이게 만성이 되면 일부분은 신경병성 통증의 패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증상을 잘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약제들을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둘록세틴 같은 게 이제 골관절염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이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록세틴 같은 약은 항우울증 제형이라서 환자한테 처방하거나 설명하기가 좀 꺼려졌을 때는 시너젯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SRI와 SNRI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쓰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리콕스 400mg은 강직성 척추염 상병 코드로만 알고 있는데 다른 파트에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아까 크리콕스 강의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하고 수술 후 통증, 그 다음에 월경통 등에서 쓰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월경통에 쓰던 약제들이 더 싸고 효과적인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잘 안 쓸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수술 후에 속쓰림 같은 게 있는 환자들한테 요거를 쓰고, 또 컨벤셔널한 NSAID의 경우에는 콕스 1, 2를 다 이렇게 끊어주기 때문에 본 힐링을 좀 저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혹시 NSAID를 쓰면 세레콕시브를 쓰는 수술 후에 의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쓰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400ml까지 써야 될 상황이 되면 다른 약제를 보통 추가하거나 아니면 사실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를 확 떨어뜨려 줄 수 있는 탈리플루메이트 제제라든지 아세클로페낙 제제를 사용하지 이것만을 막 올리려고 노력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에페리손 처방전을 처방받은 환자 중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처방할 때 얼마나 많은 빈도로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처방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페리손 정이 불면증이 실제로 잘 생깁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환자가 생기지 자주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이페리손의 불면증에 대한 거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요. 전체 환자 중에서 0.1에서 5% 미만이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페리손 처방정의 효능 효과 부작용에 보면 제약회사 부작용에 보면 0.1에서 5% 미만인데
같이 따라오는 게 이렇게 따라와 있습니다. 불면증도 있지만 그 다음에 졸음, 두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면증의 반대말이 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걸 다 합쳐가지고 0.1에서 5%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환자 특이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처방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이거 주려고 그 수면제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시너젯 같은 경우에는 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처방을 해서 그런지 같이 처방하는 경우에는 이런 빈도가 경험상으로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바펜틴이라든지 프리가발린 제제는 또 비용이 비싸고 너무 많이 쓰면 또 심평원 삭감도 있고 해서 TCA 제제를 좀 잘 쓰는 편인데 신경병성 통증에 TCA가 또 많이 졸린 약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다 보면 이런 게 상충돼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너젯 처방 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통증을 잡기 위해 어떤 성분으로 대처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일단 시너젯 자체가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에 비해서 피부 질환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드문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시너젯을 처방했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으면 정말 이 약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긴 건지부터 확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부작용에는 피부 발진 같은 게 그 시너젯에도 있지만 실제로 엔세이드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엔세이드 중에서도 클리콕스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거의 안 나고요. 그리고 이부프로펜 계열보다는 크리페낙, 아세클로페낙 제형이, 아세클로페낙보다는 세레콕시브 제형이 덜 나거든요. 그리고 세레콕시브보다는 타이레놀 제제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시너젠류가 또 덜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합 처방이 됐거나 한 경우에는 다른 약이 없는지 저는 먼저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만약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뭐 소독약에 대해서도 두드러기가 날 수가 있고 물리치료 하다 보면 물리치료 젤리에서도 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저는 먼저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원인이 전혀 없고 이 시너젯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는 그 다음으로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먼저 처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을 해가지고 두드러기가 안 생겼다고 하면 이제 원인이 트라마돌 제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원인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두드러기가 생기면 처방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약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썼을 때 두드러기가 안 생겼으면 당연히 아세트아미노펜 제형하고 엔세이드를 복합 처방하고 대신에 엔티컨버전트를 추가를 해야 시너젯의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시너젯으로 피부 발진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시너젯 처방전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식약처에서 검사한 게 약 38,000명의 부작용을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그 4.57% 정도, 약 1,737명 정도에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4.57% 정도 되는 거죠. 그 38,000명쯤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5% 미만이니까 부작용 비율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이때 노지아 보미팅 비율이 3.6% 정도 되는데 피부 질환은 0.28%입니다. 그러니까 0.3%로 잡아도 3.6%를 하면 그 노지아 보미팅에도 뭐 한 12분의 1 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지아 보미팅도 잘 많이 안 생기는데 요거는 굉장히 드물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런 거 보고를 받았으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가능성이 모든 약은 두드러기가 생기니까 생길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그 강의에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준 그 슬라이드가 없어져 버렸는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일본 북해도의 스키장인데요. 저기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이 저고 그 앞에 빨간 옷이 이제 저희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휴가를 잘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까운 이제 한국에서 가까우고 짧게 갔다 올 수 있는 데를 갔다 오곤 해서 스키장을 이제 북해도를 매년 갔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작년에 이제부터 갈 수가 없고 또 아베 망언 때문에
더더욱 갈 수 없는 가깝고도 먼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없는 세상이 다시 와서 이게 제 생각에는 코로나는 향토병처럼 오래 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가 개인이 이 생에 조금 다 충실해서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없는 삶에서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들이 금방 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늘 건강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삼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